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또 청와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겠다. 사실상 시행 시기를 좀 늦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유예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죠. 앞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자가 동의해서 더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금지가 되는데 이제 산업 현장 일반의 어떤 실태 조사나 여러 가지 의사소통 간담회 절차를 통해서 당장 2달 만에 이게 전격적으로 실시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라는 걸 정부 측에서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시행을 늦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건데요. 뭐냐면 이 근로기준 시간 단축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예. 이런 사실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시정 기간을 6개월 정도 주면서 정상에 참작할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은 하되 처벌은 조금 유예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이런 결정에 경영계에서는 정부와 경영계 간 소통의 첫 단추가 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양대 노총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경총은 계도 기간을 달라라는 건의문을 올렸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반영을 했는데 예.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반발이 좀 심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다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사용자 편들기다. 예. 이 어떤 자본가의 편들기다.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은 후퇴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 이런 최저임금법도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데 또 이게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7월 예. 1일부터는. 네. 근데 300인 이상 중견기업들이 이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바로 시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이런 노동 정책을 역행하거나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건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처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되는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중소거래소가 해킹이 됐다고 한다면 빗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래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이 조금 더 큰데요. 19일 늦은 밤부터 20일 새벽에 350억 원어치 그 암호화폐가 해킹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빗썸 측에서는 고객 자산이 아니라 회사 보유분이 인출된 거다. 고객 자산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회원 보유분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한 100% 전액을 그 콜드 월렛이라고 인터넷을 차단한 전자지갑이 있습니다. 해킹에 좀 대비하기 위한 여기에 보관되어 있어서 소비자들 피해 그 보관한 사람들의 피해는 없다라고 하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소의 해킹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6번째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수백억대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빗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는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 이 빗썸 해킹과 관련해서는 직접 피해는 없겠지만 혹여라도 다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이고요. 예전에 중소거래소가 해킹당한 전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험회사에서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완비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파산한 업체가 있어갖고 굉장히 고객들이 조금 안타까운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속적인 해킹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것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식시장하고 좀 제가 알기로는 주식시장하고 이 가상화폐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24시간을 돌아가다 보니 이런 뉴스가 터지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시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시세가 좀 하락했었죠. 네. 713만 원이었던 게 700만 원 언저리까지 700만 원 선이 위협받을 정도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여러 가지 해킹 사고로 드러나면서 예. 조금 더 강화된 보안 정책, 특히 이제 1금융권, 금융권 수준의 보안 체계가 마련돼야 되고 의무적으로 이런 체계가 수립될 것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대한항공 주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두 번째 구속심사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 지난번에 폭행 쪽의 혐의였고 오늘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관련 혐의인데 네.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10년 동안 20명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네. 공소시효로 5년으로 봤을 때는 한 10명 정도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이명희 이사장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시 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같은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부인하거나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 회유 등의 어떤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얼마나 법원에서 인정을 할지 그리고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법정으로 생각하면 높은 법정형이 아닙니다. 네.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구속 수사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할 것인지를 가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출입국관리법의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수준의 법정형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 이 주제를 간략하게 다뤄보긴 했는데요. 오늘 밤 늦게 이제 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손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밤 결정된다고 하니 기각될 가능성을 점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가지고요.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범죄가 소명될 것이 또 중요하지만 범죄의 중대성도 중요합니다. 네. 범죄가 중대해서 굉장히 큰 실형이라든가 막대한 형이 중형이 내릴 것이 예상이 되는 경우엔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네. 이 사건은 일반 절도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습니다. 네. 그런 면에 비춰 봐서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반면에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이렇게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그것도 회사의 인력을 동원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워낙에 이런 어떤 폭행에 대한 영상 녹취 이명희 전 이사장이요 관련된 내용이 많이 공개가 돼서 약간 그 일반 시청자들이 느끼거나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많이 만성화됐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약 20분 동안 50차례에 걸쳐서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사유가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좀 사소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짚어보긴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CCTV로 먼 모습은 본 적이 있는데 정면에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성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저는 처음 봐서 네.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 같은데 그 운전기사에게 개인 전화를 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하는 모습 그리고 중요한 일도 없는데 왜 넥타이를 매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냐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화를 낼 만한 요소인가 어떤 그 근로자의 옷차림이라든가 휴대전화 사용까지 이것을 방해할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도 가지면서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이 욕설이라든가 행동 그리고 비명소리 같은 소리도 들리거든요. 아마 폭행이 있었다라고 이 동영상을 제보하신 분은 폭행이 있었다, 허벅지를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동영상이었고요. 아마 이런 일이 일상화되고 다반사였고 심지어 본인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보는 입장이 굉장히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네, 충격적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이 영상을 제보한 전 수행 기사가 이명희 씨의 분노 조절 장애 주장 터무니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주장이 앞으로의 수사라든지 전후에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고민해봐야 재판부에서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인정을 해서 어떤 감형을 해줄지 여부를 굉장히 심사숙고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 수행 기사의
주장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본인보다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격조 높게 행동했던 것을 보아서는 이게 어떤 선별적이거나 본인이 이제 그 직원들에게 대해서만 이렇게 화를 내는 어떤 상습화된 부분이지 어떤 질병의 문제로 정신과적인 문제로 분노 조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게 이 수행기사의 일방적인 주장인데요. 지금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가 아니라 의사의 소견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진단을 그 진단까지 확증을 받으려면 오랜 기간 정신과 의사가 관찰하고 치료받으면서 그 행동 양식을 표현하고 그걸 의학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도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게 분노 조절까지 질병이 아니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양형에 고려하시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이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 정신과적인 질병 때문에 이런 분노 조절을 도저히 하기 어려운 어떤 심신적인 좀 약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인정을 될 텐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쭙자면 그 법원에 분노 조절 장애 소견서가 제출된 겁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다릅니까? 소견서라고 알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진단서까지 나오려면 여러 차례 치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진단을 내리시는데 소견은 그 의사가 진찰하고 진단을 그 치료를 했을 때 그 의사의 소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번에 이제 그 영장 기각됐던 어떤 법원의 사유의 내용 중에 보면 이 어떤 분노 조절 장애 소견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된 거잖아요. 그건 가만히 됩니다. 왜냐하면 영장 단계와 1심 형사재판 선고 단계는 입증과 소명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보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오히려 피고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았으면 본인이 개선하려고 치료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노력 없이 그냥 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재판장이 선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앞으로라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을 통해서 심리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신과 치료도 있을 수 있는데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선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롭게 등장한 이명희 전 이사장의 관련 영상이 또 어떻게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재판 거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첫 고발인 조사에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 글쎄요, 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첫 그 고발인 조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 센터 소장이기 때문에 대표로 고발인 진술을 한다는 것이고요. 고발인 진술로 통해서 정리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여러 개의 고소건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특수 일부로 배당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이제 증거 수집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증거 수집이라는 건 지금 검찰에서 이 문제된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예전에는 단어만 검색해서 특정 단어만 검색해서 발견된 그 문건 410건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위에 전체 하드디스크에 있는 다양한 문건들에 대해서 증거 수집을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요. 근데 문제는 검찰은 현재 임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 측에요. 근데 법원 측이 이것을 임의 제출할 것인지 만약에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발부를 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원 일로 조사를 받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좀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기는 하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을 겪지 않고자 김명수 대법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 때문에 하드디스크 전체 제출 놓고 법원과 검찰에 또 여러 가지 신경전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어지고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